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사람은 어떻게 배우게 되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해 보고자 하는 일종의 시도라고 볼 수 있겠어요. 프로젝트 접근법은.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기존의 배움에 대한 이미지는 아는 사람, 이미 아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온 무언가가 모르는 사람의 귀나 눈을 통해서 전달돼 가지고 이 사람의 머릿속에 이게 축적되는 거, 이걸 보통 배움이라고 얘기하고, 여기 들어있는 걸 다시 꺼내서 이제 내가 알고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이면, 아, 이 사람이 정말 알고 있구나, 이게 이제 시험 보는 거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배움의 과정은 이렇게 일어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첫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프로젝트 접근법에서 생각하는 배움이라고 하는 건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저는 이제 4단계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일단 체험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고, 성찰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고, 창작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고, 대화라고 하는 과정이 있다. 이것들은 서로 이렇게 물론 맞물려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순환의 과정을 거쳐서 일어난다고 생각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경험은 체험 더하기 반성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체험은 보통 감각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경험을 감각 더하기 반성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체험이나 감각이라고 말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아는 사람의 입으로부터 전달되는 어떤 정보나 자극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걸 선생님들께서 귀로 듣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감각을 통한 체험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들어온 정보가 내 머릿속에 저장되는 과정에 사실은 우리 배움에 대한 너무 많은 부분이 강조되고 사실은 있는데, 이 과정은 이 전체 과정에서 보면 여기까지에 불과해요. 이제 보통 이 다음 단계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들어온 정보가 금방 날아가잖아요. 그죠? 외우면. 그러면 외우지 않고 이게 오랫동안 나에게 저장되고 기억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하는 거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 게 보통 인지주의라고 부르는 거.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은 그냥 서랍처럼 되어 있어서 지식이 들어와서 이렇게 쌓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정보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렇게 이미 어떤 정보들이 있었다면 새로운 A라는 정보가 들어오면 얘가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정보들과 관계를 막 맺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망이 복잡하면, 예를 들면 그 사냥을 했는데 어떤 동물을 여러 사람이 이렇게 활을 쏴가지고 걔를 맞추면, 줄이 달린 활을 쏘면 얘가 도망을 못 갈 거 아니에요. 여러 화살에 지금 맞았으니까 그 동물이. 그런 것처럼 새로 들어온 정보, 새로운 자극이 우리 뇌에 들어왔을 때 그 정보랑 자극을 어떻게 내가 이미 알고 있었던 기억들과 복잡하게 센 강도로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이냐, 이 방법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학습 이론자들이 주로 인지주의자들이에요. 행동주의자들은 여기서 이 정보를 어떻게 전달할까, 어떻게 하면 자극적으로,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게 주로 행동주의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학습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변화의 대상이니까 어떻게 하면 정보를 잘 전달할까, 이 생각에 관심이 있는 거고, 인지주의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들어온 정보를 어떻게 정리할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구성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들어온 정보가 나에게 의미가 있고 또 나의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고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려면 여기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과 계속해서 끊임없는 대화를 하고 자기가 받아들이는 것을 단지 기억하거나 저장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것으로 내면화해서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과정에 의미가 생기고, 이 의미가 비로소 이 사람에게
의미 있는 배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세 개가 조금 다른 거거든요. 행동주의하고 인지주의하고 구성주의라고 하는 게 학습의 과정을 그래서 강조점이 사실 상대적으로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성주의는 언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지주의자들은 학습자의 그런 그 자기 성찰 과정, 자기가 머릿속에서 어떻게 그걸 정리할 것이냐. 그러니까 개념 틀이라든지 다이아그램이라든지 뭔가 표로 정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방법이 여기는 되게 많이 발달해요. 그 다음에 행동주의자들은 어떤 자극을 줄 것인가. 그러니까 행동 공학자들 어떤 매체를 사용하고 어떤 색상을 사용하고 글자 폰트를 어떻게 하고 어떤 자극을 먼저 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더 잘 기억하더라. 이런 데에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대부분의 교육은 여기에서 이쪽으로 많이 갔죠. 근데 지금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 구성주의에 가장 많은 토대를 주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프로젝트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무게중심이 아는 사람에서 가르치는 사람에서 배우는 사람 쪽으로 계속 무게중심이 넘어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학습자가 뭘 해야 하는 게 많은 거예요. 그것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의미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학습자로 하여금 내가 알고 있는 정보와 새로운 정보와 그런 것들을 막 묶어가지고 어떤 하나의 의미 체계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그걸 묶어내는 가장 핵심이 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동기를 유발하고 그게 바로 뭐냐면 질문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새롭게 하게 될 경험들이나 하고 있는 경험들이나 내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경험, 지식이나 또는 기억이나 이런 거를 어딘가에 결집시키게 하는 그 핵심이 되는 거. 그게 뭐냐? 그게 드라이빙 퀘스천이라고 하는 추진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에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했던 어떤 주제나 질문, 대답하려고 했던 질문. 그 속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기억과 경험들을 결합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을 찾는 게 중요한데 이게 어렵고 일단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어려운 게 뭐냐면 이렇게 체험을 하고 그 체험한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성찰을 하고 그 과정에서 생성해내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의미인데 이 의미를 찾아내는 게 두 번째로 어려운 거. 자,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이제 오늘 지난주에 그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의미를 생성해낸다는 게 뭔가, 의미를 찾아낸다는 게 뭔가, 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의미를 찾아내야만 이 뒷과정에서의 창작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창작이라고 하는 건 내가 발견해내거나 구성해낸 의미를 나의 방식대로 다시 실현시키는 과정입니다. 이때까지는 나에게로 들어오는 과정이었다면 여기서부터는 나로부터 나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우리는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과정이니까 나에게 뭐가 자꾸 들어와야 내가 변화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배움의 모델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배움의 과정에서 나에게 들어오는 것만큼 나로부터 뭔가를 내보내려고 할 때 그 과정에서 나에게 많은 배움의 과정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창작하거나 표현하려고 하면 내가 그 중에서 뭘 강조해서 말할 건가?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이 뭐였는가? 그건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건가? 이런 것들을 계속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나에게 의미 있는 학습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창작이라고 하는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창작의 창의성이나 이 창발성 또는 도약의 정도는 내가 발견한 의미의 깊이에 거의 비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저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재영이라는 사람의 초상화를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실제로 제가 선생님한테 오늘 꼭 추천하고 싶어서 이 책 가지러 들어가다가 사실은 늦었는데 오늘 그 책을 몇 권 소개해드릴게요. 이게 사과는 빨갛지 않다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을 꼭 추천을 해드리죠. 보고 싶어요. 특히 이제 이
이거는 일본의 중학교 미술 선생님이 중학교 아이들과 했던 프로젝트 과정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여기에는 크게 4개의 프로젝트가 들어있거든요. 하나가 풀을 관찰하고 풀을 이렇게 일종의 세밀화를 그린 과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자화상을 그리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의 일종의 인물화를 그리는 프로젝트가 있고, 마지막에 이 지구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와 지구의 상황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는 4개의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이제 풀에 대한 걸 하게 할 때는 아이들한테 그냥 풀을 그려보게 하고 나가서 풀을 자세하게 관찰하고 와서 보니까 자기가 그린 그림은 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수정하고 이번에는 나가서 풀이 되어봐요. 그래서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는 걸 풀처럼 이렇게 되어보기도 하고, 풀이 땅속에 이렇게 파묻혀 있잖아요. 자기 발을 이렇게 땅속에 이렇게 파묻혀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풀의 느낌을 이렇게 가져보기도 하고, 그리고는 다시 풀을 그려요. 그러니까 그 단계를 거칠 때마다 풀에 대한 그림이 계속 변해요, 아이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풀에 대한 지식도 늘어나고 풀과 자기가 갖는 관계도 달라지고. 제가 목천 청소년 수련원에서 청소년 지도자들이랑 프로젝트를 했는데, 제가 했던 프로젝트를 얼마 전에 어떤 미국의 생태학자가 책으로 냈더라고요. 1제곱미터의 땅을 딱 숲에 정한 다음에 그걸 1년 동안 매일 관찰합니다. 저는 아이디어만 내서 몇 년 전에 생명의 숲에서 같이 해가지고 숲 잡지에다가 이렇게 몇 번 연재하다가 그만뒀는데, 그걸 했어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별로 소용이 없고 실전 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목천 청소년 수련은 어떻게 했냐면, 플라워풀을 하나씩 나눠주고 모든별로 그냥 잔디밭에다가 이렇게 던진 다음에 거기에 있는 모든 생물을 조사하게 한 거예요. 모든별로. 근데 끝나고 나서 소감을 얘기를 해보라 그랬더니, 저는 주제는 원래 다양성이었어요. 그 조그만 플라워풀 안에 얼마나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가. 정말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거든요. 20몇 가지를 이제 찾아내게 됐는데, 의외로 선생님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풀을 채집하려다 보니까 뽑아야 된 거예요. 종류별로 다. 그때 뿌리의 존재라는 걸 처음 느낀 거예요. 식물에 뿌리가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뽑아보고 나서야 식물이 뿌리가 되게 다양하고 깊고, 얘네들도 살아남으려고 땅속에 정말 이렇게 악착같이 매달려 있구나. 이걸 뽑아보니까 안 거예요. 뽑아보지 않았다면 절대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풀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저건 잡초가 아니다. 자기도 하나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정말 고귀한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미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저걸 풀이다, 그냥 초록색에 10cm짜리 풀이야, 잡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은 그 순간에 뿌리를 뽑으면서 얘가 얼마나 살려가는 삶의 의지를 가진 존재인가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 의미는 또 각자 사람마다 또 다르게 해석될 텐데, 만약에 선생님들한테 저를 그려보세요. 그러면 대충 뚱뚱한 곰 비슷한 걸 하나 이렇게 그릴 수도 있지만, 선생님들께서 저에 대해서 경험하거나 안 정도에 따라서 묘사되는 게 다 다르지 않겠어요? 여기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인물화를 그리게 했는데 존경하는 사람을 한 명씩 정해서, 예를 들면 제가 정약용이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정약용을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요만한 종이에다가 정약용 얼굴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상처를 틀고 있고 수염이 이렇게, 이게 정약용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이 선생님은 그렇게 시키진 않고 정약용의 삶에 대한 공부를 한 학기 동안 시켜요. 이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천주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유배를 당하게 되고, 자식이 6명 있을 때 4명이 죽었거든요, 일찍.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겪은 그 아버지로서의 고통, 자식들한테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보면 자식들이 공부 안 하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아요. 니네는 주둥이 앞에다가 모기를 줘도 먹지 않는 닭이랑 똑같아, 막 이런 식으로 걱정도 하고, 정약전이랑 형이랑 그 흑산도에 유배 가서 거기 자산어보라는 책을 쓰잖아요. 그 형제 사이에 위에 이런 게 오고 간 편지들에 보면 정말 절절하거든요. 그걸 다 읽고 공부하고, 그러면 정약용이라는 사람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표정은 뭐냐? 이 사람이 정면을 보고 있어야 되냐? 이렇게 옆을 보고 있어야 되냐?
귀양 갔으니까, 유배 갔으니까 멀리 있는 왕을 이렇게 그리워하는 옆모습이어야 되냐? 이번 박원순 시장 포스처럼 반쯤 뒷모습이어야 되냐? 뭘 입고 있어야 되냐? 이 사람의 뒷 배경에는 어떤 게 뭐 그냥 산수화처럼 산이 그려지면 되는 거냐? 강진에 있었으니까 바다가 그려져야 되겠죠 아마. 가산초당이 있는 데가 앞바다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해서 이 사람 한 사람의 인물화를 그려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지도한 아이들이 미술대회에 나가서 상을 다 휩쓸어요. 그냥 보통 그 사람의 생긴 걸 비슷하게 그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그 사람에 대해서 한 학기 동안 공부하고 읽어낸 이 사람의 의미에 대한 걸 그리려고 해요. 이 사람은 그렇게 많은 시련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500권이라고 하는 넘는 그 방대한 저서를 통해서 조선시대가 근대화되어 가기 위한 정신적 토대를 만든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했다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던하게 그렸을지도 모르고, 여기에 그 과정에 대한 게 되게 재미있게 흥미롭게 묘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선생님은 미술 선생님이니까 궁극적으로 미술은 크게 보면 감상과 창작인데, 우리의 교육은 너무 감상 중심적인 그동안의 교육을 해왔다고 생각하고, 뭐 렘브란트가 그렸던 미켈란젤로가 그렸던 대가들이 그린 그림을 보고 저게 누가 그린 무슨 그림이야 라고 아는 걸 배우거나,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창작해야 될 때 나는 도대체 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되는가. 저는 정물화를 그리는 게 똑같이 그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한테 미술을 가르쳐준 선생님은 네가 발견한 세계를 그려야 된다고 한 번도 얘기해준 선생님이 없어요. 저는 세계를 모사하는 게 그림인 줄 알았어요. 똑같이. 그래서 하이퍼 리얼리즘 작가들, 그러니까 실물인지 사진인지 그림인지 구분 안 되는 그림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게 잘 그린 건 줄 알았어요. 그럴 바에 사진을 찍지 뭐하러 그리겠어요. 그러니까 미술 선생님이다 보니까 이 창작이라는 거예요. 전체 배움의 과정을 창작에다 중심을 두는데 이 과정을 다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정약용이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간접적이지만 체험을 하게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성찰하게 하고, 그리고 의미를 발견해서 그걸 자기식으로 드러내려고 하게 한 거죠. 이 과정에서 아이는 정약용을 그린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정약용이라는 사람을 그리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해요. 왜 나에게는 정약용이 그런 사람으로 읽혔는가? 정약용을 읽었다고 똑같은 식으로 읽지 않거든요, 모든 사람이. 나에게는 정약용이 그렇게 읽힌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정약용이라는 거울에 나를 비춰보는 거거든요. 그때 나를 발견하고,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아까 그때 더 나은 사람이라고 했을 때 내가 되고 싶은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아름다운 의미 있는 어떤 단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미 있게 변화하려고 할 때 그 에너지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의미는 혼자 창작하고 끝나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그 사람이 나에게 다시 뭔가를 이야기해주고, 그러면서 이 의미라는 게 공유되고 확산될 때 자기 확인이라는 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정약용을 이렇게 읽고 나는 이렇게 의미를 발견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 얘기를 그렇게 공감하는 사람도 있구나. 또는 그런데 나랑은 다르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해석학이나 현상학이 이제 주로 체험을 다루는 그러니까 의미를 탐구하는 철학 영역이 되게 이 해석학이나 현상학이거든요. 학문 철학 영역 중에. 근데 현상학은 이 체험을 주로 탐구하고요. 해석학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텍스트를 분석하려고 하는 거, 초점이.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이에요. 성경. 그 당시의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가장 집약적으로 집대해석해서 쓴 책이 성경인데, 여기에 담겨진 그 사람들이 담고자 했던 의미를 읽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해석학이에요. 근데 그건 하나의 의미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텍스트 컨텍스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